반갑습니다. 오늘 국가직 7급 그리고 민경채 면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뒷문이 열려가지고 수험생인 줄 알았어요. 네, 네, 저는 에듀윌에서 공무원 면접을 지도하는 김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요 국가직 7급하고 민경채 면접을 같이 저희가 병행해 볼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국가직 7급하고 민경채 면접에 90%가 닮아 있고, 그리고 면접이 진행되는 시기가 2주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7급하고 민경채 면접 두 가지를 모두 다 병행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면접 절차를 조금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오늘 현장에 있는 분들은 지금 프린트물 앞에 보일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물이랑 같이 저랑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PPT와는 조금 다르게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 화면의 우측 상단에 페이지 번호가 나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PPT 화면 우측 상단에 그 페이지 번호가 동일합니다. 지금은 PPT 화면을 봐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오늘 국가직 면접 7급 그리고 민경채 5급, 7급 둘 다 면접을 진행을 하는데, 면접을 처음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면접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간단하게 안내할 거예요. 왜 제가 간단하게 안내하냐면은, 두 번째 파트가 뭐냐면 면접 총평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면접 총평은 3년 동안 그동안 국가직 7급 그리고 민경채 5급 그리고 7급이 어떠한 면접 출제 기조로 어떤 기출들이 나왔고, 그에 대비해서 우리가 2025년도에 효율적으로 면접을 준비해야 되는 방향성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총평이 메인이거든요. 총평을 설명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면접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두 번째로는 총평 진행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면접을 좀 상세하게 안내해드릴 시간을 갖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김소영 면접의 이제 교육 방향 그리고 커리큘럼에 관련해서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김소영 강사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특강을 듣고 우리 면접 개강을 시작하면은 여러분 기준에서 좌측에 지금 사진이 하나 보일 거예요. 이게 지금 저희 교재입니다. 그래서 국가직 7급 면접을 준비하는 수험생, 민경채 5급, 7급을 준비하는 수험생 모두 여기 좌측에 나와 있는 교재를 구매를 해주셔야 되고요. 제가 교재가 표지가 동일하게 시리즈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 지금 화면에는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하단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거, 녹색, 여기 사주환성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교재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교재가 표지가 똑같아, 색만 다르고 시리즈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녹색 교재를 구매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프린트물에는 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오늘 이제 면접 끝나고 제가 오픈 강의북으로 제공이 되는 게 있어요.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은 요 내종이 한 파일에 같이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가직 7급 민경채 오픈 특강 강의, 오늘 수업 강의 자료랑 같이 흐름에 맞게서 제가 첫 번째 파트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 26페이지 잠깐만 가보면, 26페이지 가보면은 우리 면접 유형 중에 상황 과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상황 과제 기출 리스트업이 되어 있습니다. 26페이지에 상황 과제 기출 리스트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38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국가직 7급하고 민경채 5급, 7급은 발표 면접을 또 진행이 되게 되는데, 발표 과제에 대한 또 리스트업이 되어 있어요. 리스트업이 되어 있고, 그래서 49페이지를 가시면은 조금 상세함을 조금 덜어넣긴 했지만 면접 복귀를 이제 직렬별로 제가 복귀 파일을 같이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앞에 보이시는 거는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은 프린트물로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오늘 오후 4시에요. 특강이 끝나고 나서 저희 김소영 면접 카페에서 이 오픈 강의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또 이렇게 추가적인 어떤 자료집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 자료집은 현장에 계신 분들도 바로 이거는 김소영 면접 카페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면접 정보방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비수강생, 수강생 모두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국가직 7급, 민경채 5급, 7급 2025 면접 정보방 김소영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면접 정보방이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면접 진행 방향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실시간으로 이제 면접이 저희가 개강을 하면은 뉴스 기사, 주요 뉴스 기사 같은 것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업데이트를 같이 확인해 보실 수 있고, 또 수강생분들은 무조건 들어오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공지사항, 주요 내용, 그리고 제가 커리큘럼에 언급된 수업 말고도 제가 이제 주간 챌린지라고 해서 커리큘럼에는 안 나와 있지만 내가 실시간 또 훈련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 공지사항이 제가 카카오 채팅방을 통해서 공지를 올려드려요. 왜냐면 제가 카페에도 올려드리긴 하는데 카페 안 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나 카페에 올렸잖아 이러면은 카페 못 봤어요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양쪽으로 올려드리는데 그래도 우리가 오픈 채팅방, 카카오톡이 가장 우리가 신속하게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검색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네, 국가직 장려 저희 합격률이어서 면접 합격률입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국가직 7급 그리고 민경채 5급 7급 면접 총평을 같이 살펴보기 전에 기본적으로 면접 절차 간단하게 확인하고 총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은 6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은 면접 절차를 볼게요. 여기 보시면 제 표로 만들어놨죠. 국가직 7급하고 민경채 5급 7급입니다. 5급 7급 동일해요. 여기 5급 7급. 자, 일단은 면접이 어떻게 진행되냐? 크게 3단계로 면접이 진행이 된다. 첫 번째 단계는 경험 상황 면접 과제라는 걸 작성을 해요. 그래서 국가직 7급도 민경채 5급 7급도 경험 상황 면접 과제를 둘 다 20분 동안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경험 상황 면접 과제죠. 그 면접 과제 몇 개일까요? 2개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경험 과제 하나, 상황 과제 하나, 이렇게 해서 2가지를 모두 20분 동안에 작성을 하는 거예요. 자, 경험 상황 면접 과제는요, 사전에 주제가 공개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주제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국가직 7급만 경험 과제만 사전에 주제가 공개돼요. 오케이. 자, 다시 한번. 국가직 7급은 경험 과제만 사전에 주제가 공개되고, 그럼 상황 과제는 현장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민경채 5급 7급은 경험 과제, 상황 과제 둘 다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공개되지 않아요. 이런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단계는 경험 과제하고 상황 과제를 둘 다 동시에 20분 동안 작성하는 거고요. 이게 1단계. 두 번째 과제가 하나 더 있어요. 개인 발표문이라는 걸 작성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대학교 때 PT 과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PT, 발표 과제를 생각하면 돼요. 대학교 때 했던 거. 자, 그러면 개인 발표문은 이거는 30분 동안, 국가직 7급도 30분 동안, 민경채도 30분 동안 자료를 분석하고 한 페이지짜리의 발표문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를 분석하는 시간이 몇 분? 30분. 근데 분석 시간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분석하고 한 페이지의 발표 분량을 만드는 포함 모든 시간이 30분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해서 1단계, 2단계는 과제를 작성해내는 거예요. 논술처럼. 자, 그리고 3단계가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면접입니다. 면접관하고 지원자가 만나서 진행되는 질의응답 있죠? 질의응답이 바로 3단계입니다. 자, 근데 국가직 7급은 몇 분? 40분 동안 면접이 진행이 돼요. 자, 민경채 5급은 몇 분? 50분. 그리고 민경채 7급은 35분에서 40분. 통상적으로는 35분 정도 합니다. 이거 좀 국가직 7급하고는 5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저는 그냥 딱 40분이라고 그냥 말하기 쉽게 이렇게 할게요. 그렇게 해서 면접을 보는 시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면접위원은 국가직 7급은 몇 명? 면접위원이 3명이에요. 3인 1조가 면접관입니다. 한 팀인 거예요. 자, 민경채는 면접관 5급은 몇 명? 5명입니다. 예. 근데 민경채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 공개 경력 채용의 5급 있죠? 5급도 면접위원은 5명이에요. 네. 그리고 민경채의 7급은 몇 명? 4명입니다. 조금 면접위원의 수가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공개 경쟁 채용의 국가직 7급의 면접위원은 3명이고요. 민간 경력 채용, 그러니까 경력 경쟁 채용의 5급은 면접위원 5명, 7급은 4명이 됩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네, 잠깐 지우개가 저 뒤에 있어요. 잠깐 빠질게요. 네, 으아.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보면 개별 면접이 국가직 7급이 40분 진행이 되고 민경채 5급은 50분, 7급은 40분 정도 진행이 됐잖아요. 40분이 여러분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자, 지금 2시에 강의 시작하고 지금 몇 분 지났게요? 지금 9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40분 동안에 4분의 1밖에 안 지난 거예요. 아직 4분의 3 면접 시간에서 남아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길어요. 길죠? 자, 그럼 40분 동안 50분 동안 도대체 어떤 질의응답이 이루어지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뒷페이지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7급은 40분, 5급은 50분 동안 진행이 됐는데 우리가 면접관이 맥락 없이 질문을 마구잡이로 던지는 게 아니라 40분 동안 면접이 진행이 되는 50분 동안 면접이 되는 그 시간 안에도 절차가 있습니다. 그 안에 또 상세 절차가 있어요. 어떤 절차가 있냐면 우리가 아까 앞서 경험 상황 면접 과제를 작성하고 개인 발표 과제를 작성한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작성한 내용에 대해서 면접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요거는 여기 상단에 나와 있죠. 개별 면접입니다. 개별 면접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개인 발표문 면접을 하는 거예요. 자, 개인 발표 면접에서 국가직 7급 기준으로 발표를 7분 내외로 합니다. 발표를 7분 내외로. 이게 뭐예요? 내가 앞서 작성한 30분 동안 작성한 발표문을 들고 면접관 앞에서 발표하는 시간이 몇 분? 7분 내외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발표를 했죠. 그럼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면접관이 물어보는 시간이 몇 분? 8분 내외인 거예요. 그럼 총 몇 분이야? 15분. 그러니까 40분 중에서 15분은 개인 발표문 면접이 진행된다. 알겠죠? 민경채도 마찬가지예요. 민경채도 15분 정도. 자, 그러면 15분이 끝났어. 그럼 25분이 남아있잖아요. 그럼 25분 동안 두 번째 단계로 진행이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앞서 경험 상황 면접 과제를 작성했죠. 그 과제에 대한 후속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도 2-1은 뭐냐면 경험 과제에 대한 후속 질문, 2-2는 뭐냐면 상황 과제에 대한 후속 질문입니다. 알겠죠? 경험 과제에 대한 후속 질문 그리고 상황 과제에 대한 후속 질문. 질문이 10분에서 12분. 10분에서 12분. 알겠죠? 민경채는 경험 후속 질문이 8분에서 10분. 상황 후속 질문이 8분에서 10분. 아까 개인 발표문은 국가직 7급하고 민경채랑 질문을 받는 시간이 엇비슷했는데 지금은 다르죠? 달라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이거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경험 후속 질문과 상황 후속 질문이 각각 진행이 되고 진행 시간은 국가직 7급하고 민경채랑 조금 상이하다. 여기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추가 면접이 또 있습니다. 추가 면접. 추가 면접 뭐냐면 남는 시간인 거예요. 자, 우리가 15분 면접 보고 25분 면접 보면 이거 몇 분이에요? 지금 40분이죠. 그러면은 40분 면접 종료됐는데요, 선생님? 자, 그래서 국가직 7급은요. 마지막 추가 면접이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여기 써 있죠. 0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면접관이 질의응답을 했는데 시간이 2분이나 3분 정도 남았을 때. 근데 안 남을 수도 있어요. 안 남으면은 추가 질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간이 남았다. 그 면접관이 질문하면 됩니다. 근데 그때 시간이 남을 때 면접관이 국가직 7급 수험생한테 물어보는 질문의 유형은 보통 인성 질문이나 공직형 질문 많이 나왔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됐죠? 요거는 수험생들마다 상이하다. 그 말은 뭘까요, 여러분? 선생님, 뭔가 그래도 시험이라는 것은 아무리 상대평가로, 면접은 상대평가잖아요. 상대평가로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어떤 친구들은 추가 면접 시간이 없고 앞에서 시간을 다 할애했기 때문에 어떤 친구는 2-3분 시간이 남아서 이 친구를 질문하고 좀 형평성이 어긋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말은 뭐냐면 이미 평가는 어디서 끝났다? 위에서 끝났다. 그러니까 마지막 요거는 뭐예요? 좀 의미가 없는 질의응답이다. 거의 평가는 여기 위에서 이미 다 끝났습니다. 국가직 7급은. 국가직 7급은 그래요. 근데 민경채는 좀 달라요. 민경채는 뭐예요? 우리가 여기에 국가직 7급은 뭐예요? 공개 경쟁 채용이잖아요. 근데 민경채는 민간 경력 경쟁 채용이죠. 채용의 경로가 다르다. 얘는 공채고요. 얘는 경채예요. 경력자들이 지원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력자들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필수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민경채는 전문 분야에 관련된 질문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요. 이때 5급은 10분에서 15분 정도, 그리고 7급은 5급에서 9분 정도 추가 질문이 무조건적으로 진행됩니다. 민경채는. 하지만 국가직 공개경쟁 채용의 국가직 7급은 추가 면접이 무조건적인 필연적인 건 아니에요. 민경채만 좀 필연적인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이 이해되셨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40분간의 면접 그리고 민경채 50분간의 면접이 종료가 됩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국가직 7급과 민경채 면접 절차를 간략하게 조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앞에 보이시면 여러분 요거는 여러분 프린트물에는 없는데 여기 좌측에 보이는 게 경험 과제, 상황 과제고요. 우측에 보이는 게 경험 과제를 작성하는 용지, 상황 과제를 작성한 용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 상황 면접 과제를 작성할 때 질문지하고 작성지가 별개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작성 용지고요. 자, 그리고 발표 용지는 이렇게 생겼어요. 발표는 30분 동안 발표 과제문을 분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발표 과제 분량은 3장 정도가 나와요. 3장을 여러분들이 한 20분 정도 분석을 하고요. 남은 10분은 한 장짜리에 여기 견본 보이시죠? 이게 지금 23줄 정도가 돼요. 21줄인가? 23줄 정도 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발표문을 분석해서 한 장짜리의 발표문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총 30분 이내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게 양식이고요. 양식.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진행 절차 살펴봤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지금부터 면접 총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프린트 현장에 계신 분들에게는 8페이지 보시면 좋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국가직 7급이든 민경채 5급 7급이든 한 3년, 4년, 5년 동안 꾸준하게 변화하지 않는 그냥 계속 유지가 되는 난이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과제입니다. 과제. 아까 그 국가직 7급은 경험 과제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주제가 공개가 된다고 했죠. 민경채는 사전에 주제 공개가 안 됩니다. 참고로. 요거 달라요. 주제가 달라요. 근데 주제 자체 난이도가 어렵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따가 저희가 살펴볼 건데 국가직 7급은 사전에 공개되는 주제를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원자가 희망하는 부처나 직무를 작성하고 해당 직무의 전문성을 쌓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를 기재하세요. 이게 국가직 7급의 경험과제의 주제예요. 이 주제는 사전에 공개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경채도 저희가 이따가 다시 살펴볼 건데 민경채는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본인의 주장을 접고 타인의 의견 따랐던 경험을 얘기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민경채는 경험형 주제가 나와요. 그래서 민경채는 경험형 주제가 매년마다 이렇게 경험을 물어보긴 하지만 주제는 기출은 다르겠죠. 하지만 그 기출 자체의 난이도가 높지 않다. 어려운 주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시문 자체 난이도가. 그리고 이제 상황 과제도 저희가 이따 살펴볼 건데 상황 과제는 한 4줄에서 5줄 정도의 어떤 상황 제시형이 나오거든요. 보통은 이제 민경채나 국가직 7급 같은 경우에는 상황 과제 제시문의 형태가 똑같아요. 질문은 다르지만 유형이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작년에 어떤 주제가 나왔냐면 상황 과제가 양자택일형 많이 나오거든요. 국가직 7급하고 민경채가. 만약에 요즘에 이제 뉴스에서 이런 거 많이 보였죠. 기밀 유출, 보안 문제, 그렇죠, 이런 거. 이거 작년에 나왔었어요. 최근에 기밀 유출이 너무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보안성이 되게 중요시되고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A 업체와 B 업체, 그러니까 보안과 관련된 A 업체와 B 업체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A 업체는 가격이 저렴하지만 속도가 조금 느리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에 B 업체는 가격은 좀 높지만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이 업체를 선정할 때 어떤 업체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 것인지 작성하시오. 이런 식으로 양자택일형이 조금 많이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주제가 나오는데 이런 주제는 우리가 국가직 7급하고 민경채 주제가 이 유형은 동일하게 나와요. 물론 질문 다르지만 이런 양자택일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런 게 이제 상황 과제인데 요 상황 과제 양자택일은 거의 3년 동안 요런 주제가 꾸준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초시생이기 때문에 면접을 처음 보기 때문에 처음에 이 주제를 보면은 어렵다. 이게 어떻게 난이도가 쉽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라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면접을 지도하는 강사 입장에서는 3년 동안 꾸준히 나온 주제야. 그러니까 주제 난이도 자체가 어렵게 올라가진 않았잖아요. 그냥 유지되는 주제가 나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과제 자체는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운 질문이 아니고 3년 동안 계속 유지되는 질문이 나오더라. 주제문이 나오더라.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앞으로 수업 시간 때는 이런 양자택일형 주제를 볼 때 어떤 기준으로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고 이 업체 선정을 하고 나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는 무엇이고 그 리스크에 따른 대응책 이런 모든 과정들을 저희가 공부를 하고 작성하는 기준을 배울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수업 시간에 다룰 내용이고 질문 자체는 그렇게 난이도가 뭐 3개년 동안 꾸준히 올라간 건 아니다. 자, 그리고 발표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냥 사회 이슈에 관련된 주제문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사회 이슈에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 방안. 뭐 대표적인 예로는 뭐 전기 충전기 폭발 사고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안, 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예방 대책 방안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꾸준히 이것도 3년 동안 이런 사회 현안에 관련된 문제 개선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발표 과제문 자체가 난이도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예시를 딱 들어드리면 느낌이 어떤 질문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질문 같은 거. 선생님 그럼 직렬 무관한 주제가 나오나요? Yes, 직렬 무관입니다. 네. 상황 과제, 발표 과제 모두 직렬과 무관한 주제가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여러분들의 그 필기 시험과 좀 다른 방향을 공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직렬 무관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난이도가 변하지 않는 거는 이제 과제 자체의 제시문 주제였고요. 두 번째로는 후속 질문으로 이제 공통 질문이 꾸준하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공직형을 물어보는 질문. 예를 들면은 지원자가 살아가는데 공직자로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뭐 적극 행정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이렇게 공직 지식과 공직 이 의견을 묻는 이런 질문들은 꾸준히 나오는 거고요. 뭐 조직 관련돼서는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뭐 살아오면서 갈등 경험이 있느냐, 뭐 협력 경험이 있느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꾸준히 나오는 기본 질문이고요. 뭐 인성이라고 한다면은 지원자 성격의 장단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은 꾸준히 우리가 나왔던 공통 질문이다. 이거는 지금은 사실 공통 질문은 지금도 나오기는 해요. 근데 빈도수가 조금 줄어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왜 그래요? 이 질문은 지금 변별력이 있는 질문이에요? 아니죠. 너무 쉬워요. 그래서 이거 꾸준히 나오고 있는 거 맞는데 해가 갈수록 이 비중은 조금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 분위기. 면접관이 여전히 친절해요. 근데 이제 수험생분들이 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되게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줬어. 나 면접을 잘 본 것 같아. 친절한 거랑 면접을 잘 본 거랑은 인과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친절해요. 하지만 뒤에 평가 냉정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친절한 거랑 여기 막 분위기와 킬러 질문에 대한 본인 답변을 분별할 거. 이거 구분 못해서 분위기 좋았는데 왜 나 떨어졌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친절해요. 왜 친절할까? 요즘 면접관님들은 굉장히 친절해요. 이거를 교육을 받나 봐. 왜냐하면 이 수험생들이 이 면접에서 많이 떨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막 더 무섭게 하면은 본인의 기량을 발휘를 못하는 수험생들이 많은 거예요. 열심히 준비를 했어도.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컴플레인이 많았나 보죠. 왜냐하면 면접 끝나고 설문조사 같은 거를 인혁처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불만 사항이 있으면은 매년 반영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가 지날수록 면접관은 오히려 친절해지면 친절했지 못돼지진 않았다. 근데 친절할 뿐. 평가는 냉정하다. 알겠죠? 그래서 그거 분위기 구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꾸준히 이렇게 진행이 된 거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난이도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말한 변화는 난이도가 낮아졌다는 기준보다는 좀 높아진 기준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일단은 난이도가 변화된 것이 이제 경험 과제 후속 질문과 상황 과제 후속 질문과 발표 과제 후속 질문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어떤 부분이 조금 난이도가 올라갔는가 그 부분을 살펴볼 건데, 경험 과제 후속 질문 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9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자, 일단은 난이도가 변화가 된 거 바로 일단은 경험과제 후속 질문부터 볼 건데 국가직 7급과 민경채 5급 7급의 경험과제는 다르다 보니까 먼저 국가직 7급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거는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이거는 꾸준히 나왔던 질문이고요. 요거는 난이도가 올라가기보다는 그냥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직무 적용, 본인의 경험을 살려서 직무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아까 쉬는 시간에 저한테 질문해서 선생님 제가 필기 공부에 전공을 바꿨다. 필기 전공을 직렬을 바꿨는데 직렬을 A 직렬에서 B 직렬로 바꾸다 보니까 이 B 직렬의 경험이 전무하다.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아까 쉬는 시간에 저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그럼 B 직렬로 바꿨으니까 B 직렬과 관련된 경험은 없지만 그럼 본인한테 지금 남아있는 경험은 뭐밖에 없어요? A와 관련된 경험이겠죠. 그래도 얘기해줘야 돼. A와 관련된 경험을 살려서 B라는 직렬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그 적용안을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울 거예요. 지금 들으면 어떻게 적용하지? 어떻게 매칭하지? 그게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거를 다 제가 교육을 해드리니까 사실은 이거 되게 난이도가 어려운 질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은 사실 지금 딱 처음 들었을 때 어려울 수 있겠지만 난이도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니다. 자, 두 번째, 국가직 7급의 경험과제 주제가 지원자가 희망하는 부처와 직무를 작성을 하고 해당 직무의 전문성을 쌓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서술하세요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원자가 희망하는 부처, 희망하는 직무에 필요한 능력과 지식이 무엇인지 이해도를 묻는 질문. 그리고 지원자가 희망하는 부처가 있다고 했는데 그 부처에 관련된 정책, 관심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혹은 개선해야 할 정책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 그리고 지원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 예상되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질문을 받는다. 이런 질문은 가장 기본 질문, 그러니까 빈출 질문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이런 것들. 자, 이제 조금 어려운 거 나옵니다. 직군과 부처 이해성을 묻는 질문이 많이 나와요. 이거 조직적합성. 그러니까 지원자가 희망하는 직렬과 지원하는 직렬과 희망하는 부처에 대한 이해도를 얼마만큼 갖고 있는가. 예를 들면 세무직이잖아요. 내가 세무직에 지원했어요. 근데 세무직은 우리가 국세청에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 국세청의 조직 분위기를 묻는 질문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국세청, 그러니까 세무직은 100% 국세청이잖아요. 우리가 단일 부처가 있고 다수 부처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일 부처가 있고 다수 부처가 있다. 자, 단일은 뭐예요? 내 직렬이 임용될 기관이 명확한 직렬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디예요? 통계직, 그리고 세무직 이런 직렬. 근데 일반 행정직은 다수 부처죠? 기술직도 다수 부처. 왜? 내가 일반 행정직인데 최종적으로 내가 합격을 하고 나서 발령된 부처가 뭐 국민권익위원회일 수도 있고 문체부일 수도 있고 농축부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직렬이 다수 부처이고요. 뭐 세무직이나 통계직이나 외무형사직, 요 직렬은 외무형사직은 외교부잖아요. 이런 것처럼 내가 갈 곳이 딱 정해져 있는 부처를 단일 부처, 그리고 갈 곳이 정해지지 않는 약간 그런 직렬은 다수 부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게 직군부처 이해를 많이 물어보는 직렬이 이게 단일 부처에 지원한 직렬들을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세무직에 내가 지원했어. 그 국세청의 조직 분위기를 알고 있냐 이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세무직이 면직률이 많죠. 합격을 하고 나서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그 면직률이 높다 보니까 이 면직률이 높은 원인, 특히 세무직 분야에 있어서 그게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조직 분위기를 알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세무직은 특히나 이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요 기간 때 굉장히 바쁘죠. 그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업무 과중이 계속 쌓이는 거야. 막 도와달라고 해도 아무도 안 도와줘. 다 바쁘니까. 그래서 업무 과중에 대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받는 거죠. 근데 그 업무 과중에 대한 질문을 지원자의 경험을 통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특정 상황을 통해서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런 것들 많이 물어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직 부처의 어떤 분위기, 왜냐 이런 분위기를 왜 많이 물어보냐면 면직률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면직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부분 많이 물어보고, 다수 부처에 해당되는 행정직하고 기술직은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행정직은 우리가 돌잖아요.
그쵸? 순환 근무를 많이 하잖아요. 순환 근무를. 이제 순환 근무를 했을 때 이제 내가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선생님 저 7급에 지원했어요. 알아요. 직급은 7급이죠. 하지만 9급이랑 같은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뭔가 내가 7급이라는 급수를 갖고 있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의 어떤 연봉의 차이가 있는 거지 여러분들의 업무가 그게 크게 구분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농축부에 임용이 되는데 난 7급인데 9급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야. 9급이랑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 내가 이건 예시예요. 실제로 그 부처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농축부에 갔어. 근데 인원이 별로 없네. 인원이 별로 없네. 심지어 전임자가 뭘 했는지 기록도 안 해갔네. 자, 그럼 뭐요? 나는 0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그쵸? 갑자기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지죠? 이게 뭐예요? 이런 질문, 이런 상황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원자가 입직을 했는데 뭔가 전임자가 뭐 예를 들어서 업무 매뉴얼을 만들지 않아놨다. 그럼 지원자 어떻게 할래? 너 업무 어떻게 시작할래? 이런 것들. 혹은 지원자가 새로운 업무를 할당받게 되는데 그 새로운 업무가 이 부처에서 최초로 하는 거라서 아무한테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너 어떻게 할래? 이런 일들이 현재 정부 부처의 조직 내에서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그래서 조직의 분위기를 묻는 질문이 나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조직 적합성에 관련된 이 질문은 약간 트렌드성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면은 이 업무 과중이 언젠가는 AI로 해결되지 않을까? AI 시스템 많이 도입이 되면은 업무 과중이 조금 더 우리가 좀 감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이거는 현재 조직 문화하고 조직 분위기를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이 나오는데 그 질문은 지원자의 경험을 통해서 물어볼 수 있고 또 상황형 질문을 통해서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참고로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협업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행정직하고 세무직은 협업한 질문 생각보다 많이 안 물어봐. 근데 기술직은 오히려 협업성 질문이 많이 나와. 이런 식으로 직렬 차이가 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이런 AI가 너무 대중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고 정보처에서도 AI 관련된 이런 행정 효율화 시스템을 구축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이고 많이 도입이 됐기 때문에 이런 AI 질문은 기술직은 거의 디폴트로 들어가고 요즘에 행정직이나 세무직 쪽도 물어보긴 한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좀 트렌드성, 조직 분위기에 따른 트렌드성 질문이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요런 질문의 비중이 점점 많이 올라가고 있다. 왜 올라갈까요? 선생님 저는 필기 공부만 했고 제가 실제로 공무원으로서 일해본 적이 없는데 이 질문은 왜 나오는 건가 물어보면은 그만큼 면직률도 높고 좀 실무자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간접 경험들을 많이 평가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진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점점점 비중이 올라가고 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원한 직렬이 있을 거예요. 뭐 일반 행정직이든 뭐 데이터직이든 뭐 세무직이든 뭐 외무영사직이든. 자, 해가 갈수록 전공 질문은 거의 안 나옵니다. 대신에 실무 적용과 정책 이해를 묻는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전산직을 예로 들어 볼게요. 전산직의 전공성 질문이라고 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이런 건 전공 질문일 수 있죠. 이런 질문이 이제는 안 나온다. 대신에 전산 관련된 정책 중에 해외에 소개하고 싶은 거 이런 식으로 정책 관련된 질문 이런 비중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자, 토목직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옹벽 종류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사면 파괴 종류 형태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이거 뭐예요? 전공이죠? 우리 필기시험 때 배웠던 거. 이거 안 나와 이런 거. 지하 고속도로 상부 활용 방안 말고 고속철도 지하 상부 활용 방안 실무적인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해가 갈수록 전공 질문은 여러분 이제 기출봐도 없을걸요. 전공 질문 국가직은 그러니까 전공 질문은 지방직 중에서도 수도권이 아니라 비수도권 있죠. 그쪽은 전공 질문이 좀 나와요. 지금 지방직 수도권도 전공 질문의 비중이 그렇게 높은 추세가 아니거든요. 근데 국가직은 전공 질문이 거의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그냥 안 나와요. 그러니까 9급도 안 나와요, 여러분. 참고로.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국가직 7급의 경험 후속 질문에 이제 점점 비중이 높아지는 질문의 유형이고요. 자, 그럼 우리가 앞으로 국가직 7급 수험생분들이 경험 과제 후속 질문 준비를 할 때는 1번이 뭐예요? 그래도 꾸준히
빈출 질문이 나온 거는 무조건 세팅하고 준비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트렌드성 질문이라든지 그리고 직무 전문성을 물어보는 이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이런 질문들도 같이 우리가 추가적으로 계속 공부를 해나가고 대비를 하면서 면접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제 기출을 조금 제가 비교해드린 예시입니다. 이런 것들. 뭐 예를 들면은 뭐 그냥 22년도에는 단순하게 뭐 과에 지원하게 계기, 희망 정책 중에 개선하고 싶은 거 이렇게 되게 단순한 질문들이 많이 나왔다면은 23년도, 24년도에는 뭐 부처에 필요한 역량이 뭐냐? 근데 지원자가 전문성이라고 얘기했겠죠. 전문성 말고 다른 거 얘기해봐라. 또 질문 또 나오고, 그 협력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협력을 답변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추가 질문이 본인의 협력 경험과 실무적 협력은 다르다. 실무적 협업이 중요한 게 뭐냐? 이런 식으로 지원자가 지원한 직렬과 희망하는 부처에서 어떤 케이스의 협력이 필요한지 결과적으로 뭐예요? 실무적 이해도를 묻는 질문이 나온다. 옛날에는 22년도까지는 이게 그렇게 많이 비중이 높지 않았어요. 근데 23년도, 24년도로 갈수록 이 비중이 점점 올라가고 있고, 25년도도 뭐 말모 그쵸? 당연히 이런 비중은 계속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민경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민경채도 9페이지에 나와 있죠. 자, 민경채 경험과제 후속 질문 같은 경우에는 민경채는 국가직 7급과 다르게 마지막 추가 면접이 거의 필수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경험과제 후속 질문은 난이도가 어렵진 않아요. 민경채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갈등 관리, 뭐 성과 관리, 경험 상황 질문을 많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업무 과중 경험이 있느냐, 협력을 했을 때 거절을 당한 경험이 있느냐, 조직에서 희생을 강요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조금 질문적으로 난이도가 좀 낮은 질문이 많이 나오고요. 오히려 민경채는 이제 추가 질문에서 이거 질문이 조금 어렵게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추가 질문에서 7급 같은 경우, 민경채 7급 같은 경우에는 이 조직 적합성에 대한 질문이 또 나와요. 근데 또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위에서 경험과제 후속 질문하고 추가 질문하고 주제가 지금 질문의 유형이 동일하잖아요. 동일한데 뭐 앞에서 협력을 물어봤으면 뒤에서는 업무 공배, 업무 과중 물어보고, 그러니까 질문의 유형은 똑같은데 다른 형태의 질문을 조금 던진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자 5급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여러분들이 지원한 직렬과 관련된 질문을 좀 집중적으로 많이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기상직에 지원했다라고 한다면은 예보 현업에 대해서 안대로 얘기해봐라. 기상청이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일, 발정량 예측 경험을 하면서 어떤 기상 요소가 중요한지라고 해서 완전 그 기상직 직렬, 그리고 여러분이 입직할 부처에 관련된 질문을 좀 더 현업에 관련된 질문을 집중적으로 한 10분 내로 많이 받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경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직 적합성에 관련된 질문을 많이 물어봐요. 조직 적합성에 관련된 질문을 많이 물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원한 현업에 관련된 질문을 집중적으로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여러분 상황과제 발표과제 후속 질문 한번 볼게요. 자, 상황과제하고 발표과제 후속 질문은요, 민경채하고 국가 7급하고 동일합니다. 똑같아요. 형태가 다르지 않습니다. 자, 상황과제하고 발표과제 후속 질문 모두 둘 다 자 뭐예요? 여기 보시면 22년도, 23년도, 24년도 이렇게 보이시죠? 연도별로. 자, 갈수록 실무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요. 22년도에는 실무 질문이 20%, 23년도에는 실무 질문이 60%, 24년도에는 실무 질문이 70% 갈수록 이 실무형 질문이 많이 나온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여기 단적으로 보면은 경험과제 후속 질문하고 상황과제 후속 질문하고 발표과제 후속 질문 모두 뭐예요? 실무형 질문이 많이 나온다.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상황과제, 발표과제에서의 실무 질문은 무엇인가요? 요거에 대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실무 질문을 설명하기 전에 공통 질문을 좀 제가 설명드릴게요. 아까 상황과제가 양자택일형 이런 게 많이 나온다 했죠. 예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최근에 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보안 업체를 선택하려고 하는데, 보안 업체가 A 업체와 B 업체가 있다. 근데 A 업체는 가격은 저렴하지만
이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할 경우에 속도가 늘어진다는 단점이 있고, B 업체를 선정을 했을 때 좀 가격은 굉장히 비싸지만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속도가 올라간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원자가 두 업체 중에 어느 업체를 선택할 것인가, 이런 질문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지원자가 뭐 A 업체든 B 업체든 선택을 하겠죠. 그럼 내가 왜 B 업체를 어떤 기준을 선택했는지 내용을 이렇게 작성할 거 아니에요. 그 면접관이 작성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뭘 하는 거예요? 후속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 같았으면은 이 후속 질문의 공통 질문인 거는 지원자들이 어떤 내용으로 작성하든지 간에 지원자 무관하게 나오는 빈출 질문 이런 거 있죠. 지원자가 해결 방안을, 예를 들어서 지원자가 해결 방안을 3가지를 작성했어. 그 면접관이 나오는 공통 질문이 뭐냐면 3가지 중에서 우선순위가 뭐냐. 그 지원자가 3가지 작성했으면은 어떤 게 더 중요한지, 그렇죠? 그래서 3가지 해결책을 작성했는데 3가지 해결책 중에 우선순위. 어떤 지원자는 해결책을 2가지를 작성할 수 있죠. 그럼 둘 중에서 우선순위 뭐냐? 이거는 그냥 지원자가 해결책의 가지수와 무관하게 질문 던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공통 질문이고 어렵지 않은 질문. 그리고 지원자가 뭐 해결책 중에서 우선순위, 그리고 이 해결책을 작성할 때 고려한 뭐 가치, 그리고 재시문 상황에서 우리가 예측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점, 이런 것들이 좀 공통 질문이에요. 공통 질문인데 이제 요즘에 뭐가 나오냐면은 예산 질문. 지원자가 해결책 1번을 작성했는데 그 1번은 예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거 예산 문제 어떻게 해결할래? 그래서 예산 관리. 그리고 지원자가 작성한 해결책은 인력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거 인력 문제 어떻게 해결할래? 지원자가 작성한 해결책 성과 관리 어떻게 할래? 성과 측정 어떤 기준으로 할래? 성과 평가 어떤 기준으로 할래? 성과 안 나면 너 어떻게 할래? 자, 지원자가 2번 해결책 썼는데 너 이거 2번 해결책 이거 진행하게 된다면 어떤 기관의 어떤 자료 확인할래? 그러니까 진짜 현업에서 고민해야 되는 이슈 있죠. 그런 질문이 나온다. 근데 그게 상황과제 후속집은 발표과제 후속집은 모두 다 공통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머리를 잘 써야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해요. 해결책을 작성할 때 무조건 1번 현실적인 해결책을 작성해야 되고 2번 현실적인 해결책을 작성하는 명분, 기준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해서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지도를 해드릴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요런 질문, 이제 실무적인 질문 많이 나오고, 두 번째로 요즘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경험과제 연계 질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예시를 봐야지 이해될 것 같아. 자, 보세요. 일반행정이었습니다. 자, 지원자가 상황과제에 이 상황과제 해결안으로 사후조치 방안으로 교육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홍보하겠다. 뭐 이런 상황과제 후속 질문으로 홍보 방안을 작성한 거예요. 홍보하겠다고 작성했는데 앞서 지원자가 경험과제에 인플루언서 협업 경험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인플루언서 협업 경험을 살려서 상황과제 홍보 방안 어떻게 할지 적용할지 다시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원자가 경험과제에 나의 장점은 뭐 인플루언서 협업한 강점이 있다. 협업 강점을 썼겠죠. 그럼 경험과제 썼던 거를 상황과제 적용해 봐라. 그래서 연계 질문성도 나옵니다. 이게 좀 난이도가 있는 질문. 그래서 지원자가 그 작성한 내용에 참거시를 다시 한번 또 더블 체킹하고 그런 것들, 역량도 더블 체킹하고 이런 질문들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시 한번 볼게요. 예시 보세요. 예시 이게 상황과제, 발표과제, 후속질문 공통입니다. 해결 방안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해결 방안 얘기했어. 오프라인 별도로 창구 운영, 온라인 어플 이용이 활용하겠다 그런 얘기했어. 별도로 창구를 운영하게 될 경우 인력 문제 생긴다. 인력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럼 또 인력 문제 해결 방안 얘기겠죠. 그거 말고 또 다른 인력 문제 해결 방안 뭐 있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자, 두 번째 예시. 봐봐. A하고 아까 B 업체가 나왔죠. 자, A하고 B 업체 지원자가 뭐 A 업체 선정했는데 A 업체 선정한 기준 얘기해봐라. 얘기했어.
근데 A 업체 선택은 성과가 부족하면 어떡할래? 만약에 B 업체가 공정성의 문제로 태클 걸면 어떡할래? 그럼 아까 A 업체 성과가 미진할 경우 대응책 얘기했는데 A 업체 성과 측정 기준 다시 얘기해봐. 이게 계속 뚜루룩 나오는 질문이에요. 이런 것들. 마찬가지로 예시 3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실무적인 질문이 메인으로 많이 나온다. 요거에 대한 대비를 확실히, 물론 이것만 받는 건 아니죠. 상황 과제하고 발표 과제도 빈출, 그냥 좀 난이도가 낮은 질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같이 섞여서 나와요. 근데 요즘 들어서 이러한 유형의 질문의 난이도가 많이 물어보더라. 그러니까 많이 물어본다는 건 뭐냐면, 자, 이건 제가 이따 설명드릴 건데, 아까 국가직 7급 같은 경우는 면접관이 3명이라고 했잖아요. 그 면접관이 이제 3명인 조가 A조, B조, C조, D조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게 면접관이야. 그 수험생이 A조에 들어갈 수도 있고 B조에 들어갈 수도 있고 C조에 들어갈 수도 있고 D조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거 모르는 거잖아요. 면접 현장에서 면접 당일날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A조는 빡센 조야. 일명 빡조. 그 빡조는 어려운 질문만 나와, 이렇게 실무적인 거. 근데 B조는 약간 유연한 조예요. 그래서 어려운 질문도 50%, 쉬운 질문도 50%. 근데 C조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그래서 C는 아예 쉬운 조. 그래서 C조는 난이도가 높은 질문도 안 하고 쉬운 질문, 공통 질문으로만 갈 수도 있어. 이거는 면접관 조별 특성에 따라 달라요. 내가 어떤 조에서 랜덤으로 편성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빈출도가 높은 공통 질문과 난이도가 높은 변별력 질문, 즉 실무적 질문을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조에 걸릴지 몰라요. 그래서 왜 우리가 면접 후기를 보면은 작년에 뭐 쉬웠어요 이렇게 얘기한 후기도 있고, 어떤 조는 극혐이다 면접, 완전 폭망했다, 탈탈 털렸다라고 나오는 후기가 있고, 이게 각 수험생들마다 후기가 다 다른 게 뭐냐면 편성되는 조, 내가 만나는 면접관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것들. 자 보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예시 한번 보세요. 이거 우리 앞에서 봤지만 뭐 중요한 해결책, 퇴직자 고용 시 비용 문제, 보조금 제공 시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되는지, 업무 측정을 위한 자료가 무엇인지, 해외 사례의 경우 자료 수집이 용이한데 안전사고 발생할 경우 국내 기업에서는 자료 거부할 텐데 그럼 너 어떻게 할래? 이런 것들. 완전 현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응책을 많이 물어봐서, 그리고 여러분 이거 후속 질문으로도 느껴지는 거 없어요? 전공과 무관한 질문이구나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전공과 무관한 질문이 나온다고. 여러분들이 세무직이든 일반행정직이든 뭐 전산직이든 토목직이든 지금 국가직 면접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전공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전공이 조금 반영되는 거는 경험과제, 딱 그거 하나. 근데 상황과제, 발표과제는 무관하다. 물론 제가 말하는 무관의 기준이라는 거는 면접관이 지원자한테 질문하는 질문의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답변은 좀 직렬을 적용해서 얘기를 해야겠지만 질문 자체는 뭔가 직렬과 특화된 질문을 지원자한테 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뭘 살펴봤냐면 국가직 7급하고 그리고 민경채 5급 7급이 진행되는 면접 절차 한번 살펴봤고, 각 면접이 3년 동안 진행됐을 때 면접 난이도가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유지되는 면접 질문은 무엇인지를 좀 살펴봤어요. 그러면 2025년도에 이제 수업 방향이 어떻게 되냐? 일단 과제 주제별 교육이 들어가야 되겠죠. 왜? 경험 상환 면접 과제를 작성해야 되고 발표 과제문 작성해야 되니까 당연히 과제 주제별 교육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개별 면접을 볼 때는 앞서 경험 상환 과제에 대한 후속 질문, 개인 발표문에 관련된 후속 질문, 그리고 추가 질문이 진행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후속 질문에 대한 교육이 진행돼야 되는데, 이 후속 질문을 일단 공통 질문은 면접 유형별로 쉬운 질문 빈출, 먼저 후속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법 배워볼 거고, 두 번째로는 킬러 질문은 해가 지날수록 변별력이 높아지는, 그리고 난이도가 올라가는 이런 실무형 질문에 대한 답변법을 배움으로써 우리가 2025년도에도 면접을 준비할 때 지원자가 이제 현장에서도 어려움 없이 답변을 풀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교육을 할 거고, 또 마지막 네 번째로는 트렌드성 질문이란 게 있죠. 아까 제가 경험과정 후속 질문 때 뭐 예를 들면 세무직 같은 경우는 면직률이 높고 업무 과정 이런 게 많으니까 이런 질문들이 좀 올해에는 집중적으로 나오더라, 이런 트렌드성, 조직 트렌드성 질문 있잖아요. 그런 질문들도 같이 반영해서 교육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 시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죠. 면접 생각보다 단기간 안에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답변하는 법을 배웠다고 쳐도 다 암기했다고 가정하더라도 내가 실시간으로 내가 이거를 자연스럽게 말을 나올 수 있는가, 이런 것도 훈련이 안 되는, 말하기 훈련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면접 준비는 조금 빠르면 빠를수록 도움이 많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총평하고 간단하게 면접 간단하게 좀 저희가 살펴봤는데 지금 딱 2시 50분이에요. 정확하게 50분 시간 맞췄죠? 저희 10분 정도 쉬는 시간 갖고요. 3시부터는요.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경험 과제, 그리고 사원 과제, 발표 과제를 좀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고, 또 면접 현장, 작년 면접 현장은 어땠는지 현장도 같이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집중적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쉬는 시간 갖고 저희 오후 3시 정각에서부터는 이제 면접 유형별을 좀 상세하게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갖고 이따 뵐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국가직 7급 그리고 민경채 5급 7급 무료 오픈 강의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는요. 저희가 이제 면접 절차를 좀 상세하게 확인하고 작년의 면접 현장이 어땠는지 현장을 미리 좀 살펴보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현장에 계신 분들은 11페이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자, 작년에 이제 국가직 7급 그리고 민경채 7급 그리고 민경채 5급 이렇게 제가 구분을 해놨는데, 자, 우리가 면접은요 요일별로 작년에는 국가직 7급이 4일 동안 면접이 진행이 됐죠. 4일 동안 면접이 진행이 됐고, 이 4일 동안에 각 같은 날에도 오전 입실자하고 오후 입실자로 나눠집니다. 면접은 오전 입실과 오후 입실이 나눠지는데, 내가 오전인지 오후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필기 합격자 발표가 뜨고 며칠 뒤에 확인이 가능해요. 내가 오전인지 오후인지는 미리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국가직 7급은 오전 8시까지예요. 8시 지나면 가차없이 문이 닫힙니다. 이거는 우리가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이 아니라 좌석에 착석하는 시간. 알겠죠? 그래서 8시까지 입실이니까 여러분 그냥 현장 도착을 7시 반이라고 생각하는 게 편합니다. 민경채 7급도 8시고요. 5급은 7시 50분. 자, 그리고 국가직 7급은 오후조는 12시까지 입실. 그리고 민경채 7급은 11시 30분까지 입실. 그리고 민경채 5급은 12시까지 입실. 이렇게 해서 입실 시간이, 이건 작년 기준인데 올해는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리고 장소는 국가직 7급하고 민경채 7급, 민경채 5급 다 장소는 동일합니다. 어디예요?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과천 분원점입니다. 자, 순서 안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제가 오전조하고 오후조는 우리가 필기 합격 발표 뜨고 며칠 뒤에 확인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제가 아까 1부 때 잠깐 설명해 드렸는데, 우리가 뭐 민경채든 국가직 7급이든 우리가 면접조가 있어요. 제가 국가직 7급 기준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국가직 7급은 면접관이 몇 명? 면접관이 3명이래서 3명 1조 이렇게 됩니다. 알죠? 자, 그러면 1조, 2조 면접관, 3조 면접관, 뚝뚝뚝뚝뚝뚝 뭐 40조 면접관 이렇게 있다고 칩니다. 예를 들면. 자, 그러면은 여기 1조에도 면접관 몇 명? 3명. 2조에도 면접관 몇 명? 3명. 3조부터 40조까지도 면접관 모두 다 조마다 3명이 편성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1조에 이제 1번, 2번, 3번 뚜루루룩 해서 이제 19번 이렇게 했을 거예요. 9번. 그래서 보통은 3번까지가 오전이에요. 3번까지가 오전이고요. 4번부터 9번까지는 이제 오후조가 됩니다. 보통은.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럼 각 조마다 편성된 인원 수험생 수가 몇 명이에요? 9명인 거예요. 1조에 9명, 2조에 9명, 3조에 9명, 뚜둑뚜둑 40조에 9명. 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1조 면접관은 빡조. 면접관이 실무 질문만 해. 어려운 질문만 하는 조야. 2조 면접관은 쉬운 질문도 하고 어려운 질문도 하는 반조. 네, 반조. 제가 갑자기 왜 웃었냐면, 저랑 친한 선생님이 이제 메가스터디 있는데
반전의 뭐 지혜 뭐 이렇게 주로 책을 내요. 근데 갑자기 그 책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2조, 이렇게 반조, 반전조, 그리고 3조는 너무 쉬운 질문만 해. 그래서 이거는 이제 1조는 빡조니까 화가 났어. 화난 조 이렇게. 아주 3조는 쉬운 질문만 해. 이렇게 조마다 조금 면접관의 특징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자, 그럼 만약에 내가 1조에 걸릴지 2조에 걸릴지 3조에 걸릴지는 아무도 몰라요. 내가 이 1조에 1번일지 2조에 1번일지 3조에 3번일지는 모르죠. 이거는 언제 할 수 있냐면 면접 당일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오전 입실이다. 그 오전에 7시 10분에서 7시 20분 사이에 여러분들이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서 내가 몇 조 몇 번인지를 그때 확인할 수 있어. 이거는 현장 당일만 할 수 있어. 혹은 여러분은 카카오톡 있죠. 국민비서 국비 알림 그거 알림 신청해 놓으면은 카카오톡으로도 와요. 몇 조 몇 번인지. 근데 오후조 친구들은 보통 11시 30분에서 11시 40분 사이에 요때쯤에 내가 몇 조 몇 번인지를 그때서야 확인 가능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에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면접 며칠날 보는지, 면접 요일하고 오전인지 오후인지만 미리 그 부분을 알 수 있는데 면접 당일에만 확인이 가능한 건 내가 몇 조 몇 번인지는 당일에만 확인 가능하다.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아까 했으니까 얘기를 할게요. 자, 우리는 조마다 면접관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나의 경쟁자는 내가 만약에 1조 1번이야. 나의 경쟁자는 2조일까요? 아니에요. 나의 경쟁자는 1조에 나는 1번이니까 2번부터 9번까지가 나의 경쟁자예요. 왜? 1조 면접관은 1조에 1번부터 9번 요 친구들만 평가할 거 아니에요. 1조 면접관이 2조 평가 가능해요? 평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조는 경쟁자가 아니야. 그래, 우리 꼭 합격하자. 이렇게 서로 응원해주는 조고 나의 경쟁자는 너 1조야? 너도 1조야? 우리 경쟁자 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같은 조가 우리가 경쟁자가 되는 거지 각 다른 조는 같은 날에 면접을 보더라도 절대 경쟁자가 될 수 없다. 왜? 면접관이 다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과천 분원에 가려면요, 과천 정부청사역 6번 출구에서 셔틀버스를 타고 가야 돼요. 셔틀버스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일찍 도착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과천 정부청사역을 저는 최소 1시간 전에 도착하는 게 좀 이건 제 기준인데 1시간 전에 도착해야지 조금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요? 왜냐면 여기 도착했어. 도착하자마자 바로 셔틀버스 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셔틀버스 오는 시간, 기다린 시간, 줄이 길어. 근데 내 앞에서 끊겨. 그럼 또 기다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최소 1시간 전에는 도착하는 게 좋죠. 이 역에. 그러니까 만약 오전조다. 그럼 7시까지는 과천 정부청사에 도착하는 게 나아.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만약에 내가 서울에 살아서 과천 정부청사역까지 지하철로 가는 게 어렵지 않으면 괜찮은데 내가 좀 경기도 뭐 의정부에 살아. 그 경기도 의정부도 과천까지 멀잖아요. 아침에 내가 차 못 끌고 가거든요, 여러분. 부모님이 태워줄 거 주실 거 아니면 차라리 아싸리 오전조다. 그러면은 그 근처에 있는 숙박업 예약을 하는 게 좋아요. 그게 마음 편해. 같은 수도권이더라도. 당연히 우리가 보통은 지방에서 올라오는 사람들만 미리 숙박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같은 수도권에 살아도 내가 아침 일찍 빨리빨리 동선을 이동할 좀 여유가 없으면 차라리 숙박을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참고로 숙박은 이건 팁인데 그 숙박 업체들이 다 안다? 이 면접 시즌을?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필기 합격자 발표 뜨면은 면접 요일만 뜰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내가 알기로는 면접 보기 한 10일 전에 면접 10일 약 10일 전에 그때 오전인지 오후인지 뜨거든. 그걸 확인해서 막 예약할 거면 빨리 예약해야 돼. 면접 기간 임박해서는 갑자기 숙박 그 비용이 확 올라가요. 올라가기 때문에 이건 좀 팁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미리 좀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요게 이제 요게 셔틀버스. 요게 과천 정부청사역 셔틀버스고 여기 셔틀버스 승강장이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안내에 표지판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승강장을 찾는 데는 어렵진 않을 거예요. 요거 이제 작년에 우리 7급 면접 보러 가는 수험생들에게 친절하게 사진 찍어서 보내준 거야. 내가 보내달라고 했거든. 그리고 여기가 여러분 여기 뭐예요? 대기실, 이게 보람관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작년 기준으로 이제 응시자 대기실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수험생들이 저한테 찍어서 보내준 거겠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응시자 안내단 들어가면은 내부가 이렇게 생겼어요. 내부 보면 여러분 보세요. 1번, 4번 이렇게 뭐예요? 번호가 써 있죠. 이게 뭐예요? 이게 각 조의 번호라는 거예요. 번호입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은 여기 앞에 스크린 화면에 나와 있고 위에 요 애들처럼 이렇게 TV 화면이 나와 있죠. 이 TV 화면은 뭐냐면 좌석 배치도예요. 좌석 배치도. 그래서 여기 앞에 보면은 이렇게 좌석 배치도가 써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잘 보여요? 여기 보시면은 21조 1번, 21조 2번, 3번, 4번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22조 1번, 22조 2번, 3번, 4번 그리고 다 이렇게 한 칸씩 이렇게 띄워놓고 앉게 해놨어. 이런 식으로 좌석 배치도가 가까이서 줌하면 이렇게 되고 여기 좌석 배치도에 맞춰서 내 번호, 내 조에 앉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도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이거 미리 찍고 내년 수험생들한테 보여주면 미리 시뮬레이션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줬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2조 3번 이런 식으로 앉을 수 있게 해놨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비닐봉지 있죠. 이 비닐봉지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오전조가 8시까지 입실이잖아요. 그 8시 10분이 되면 문을 탁 닫아버려. 그 10분 닫자마자 이제 교육이 시작이 돼요. 오늘 면접 진행 절차 순서 이런 교육을 하거든요. 그리고 교육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태블릿 그리고 노트북, 휴대폰 다 걷죠. 그래서 이 비닐을 줘요. 내 몇 조인지 응시번호랑 성명 다 쓰게 하고 이 비닐봉투를 다 걷어가지고 그 안에 여러분들 휴대폰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태블릿 이런 부분을 다 미리 걷는 거예요. 그래서 자 입실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앞에 나왔던 사진 있죠. 요거 사진. 요게 면접 응시자 대기실이에요. 오케이. 자 응시자 대기실입니다. 이 공간이 여기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은 응시자 대기실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면접 응시자 대기실입니다. 자 보면은 일단은 자 오전 기준으로 8시까지 입실이잖아요. 8시 10분에 대기실 문 닫음. 8시 10분부터 8시 30분까지 20분간 뭐 하는 거예요? 면접자 교육 진행하고요. 전자기기를 이제 수거를 합니다. 수거를 하고요. 8시 30분부터 8시 50분까지 뭘 한다고요? 경험상황 면접과제를 이 공간에서 작성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전조 한꺼번에 작성하고 오후조 한꺼번에 작성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경험상황 면접과제를 이때 20분간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작성을 하면은 시험 감독까지 다 걷어가요. 여러분들 거 다 걷어갈 거야. 다 걷어가고 8시 50분부터 9시 10분까지 20분간 뭐 한다고? 평정표를 작성합니다. 평정표. 평정표는 뭐냐면은 면접관이 여러분들 평가하는 평가표예요. 평가표에서 여러분들 그 평가표에 성함하고 응시 번호하고 주민등록번호 일부만 적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평정표를 작성을 합니다. 20분 동안. 그리고 나서 쉬는 시간 9시 10분부터 9시 20분 정도까지 한 10분 정도 쉬는 시간 갖고 9시 25분부터 뭐 한다고요? 각 조의 1번부터 뭐요? 발표 과제 작성장으로 이동합니다. 자, 이 말이 뭐예요? 각 조의 1번부터 노랑 색깔 표시한 1번 있죠, 얘네들. 1조 1번, 2조 1번, 3조 1번. 각 조 1번부터 뭐 한다고요? 발표 과제 작성장으로 이동한다고요. 그러면은 2번, 3번, 4번 요 이제 오전 쪽 기준으로 뭐 2번, 3번이라고 칩시다. 2번, 3번 친구들은 뭐 하는 거야? 기다리는 거예요. 대기입니다. 여러분, 대기 시간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자, 오후 쪽은 아까 국가 7급이 12시 입실이었죠. 마지막 9번이 여러분 6시에 끝나요. 최소 대기 시간이 4시간 30분이에요. 오후 쪽 걸리면 이거 헬인 거예요. 헬. 헬이에요. 보통 이제 오전 쪽은 3번은 한 2시간 정도, 한 2시간 정도 기다립니다. 면접은 제가 그 얘기도 해요. 면접 준비는 되게 잘 준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컨디션 싸움이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필기는 다 같이 시험 보잖아요. 근데 면접은 이 대기 시간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컨디션이 엄청 안 좋아지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컨디션 관리 잘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기 시간인 거예요. 각조 1번부터. 대신에 너무 좋은 점은 뭐냐면 대기실에서 이 2시간 동안 4시간 30분 동안 뭘 하냐. 이 친구들은 다행히도 우리 휴대전화, 전자기기는 다 걷어가긴 했지만 면접관님들이 프린트물하고 교재는 안 걷어가요. 그 뭐예요? 대기하는 동안 교재랑 프린트물 이런 거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준비한 스크립트라든지 수업 시간에 배웠던 면접 팁이라든지 꼭 얘기해야 될 거, 우리가 모의 훈련을 하면서 나만의 조금 자꾸 내가 실수했던 부분을 재점검하는 시간, 그거를 대기 시간 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대기 시간 때 화장실 같은 거 다녀올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내가 몇 조 몇 번에 걸릴지는 현장 당일에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내가 대기 시간이 짧을 수도 있고 되게 길 수도 있겠죠. 만약에 내가 6번, 9번에 걸려버리면 대기 시간이 4시간 반인 거잖아요. 이건 면접 당일날 아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배고프다고 늘 얘기를 해요. 그래서 초콜릿, 간단한 간식 같은 거 챙겨가라고 얘기 많이 해요. 그리고 여러분 대기 시간이 길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처음부터 구두 신고 가도 될까? 아니죠. 운동화나 크록스, 겨울에 춥죠? 여러분? 크록스는 발가락이 시려요. 그렇죠? 그래서 운동화 신고 가시고 계속 앉아있다가 내가 이동할 시간대가 되면 그때 구두 갈아 신어도 늦지 않는다. 알겠죠? 그리고 응시자 대기실이 굉장히 따뜻하다 그랬어요. 히터가 잘 나온다. 그 말은 뭐다? 졸리다. 알겠죠? 굉장히 따뜻하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됐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면접자 대기실에서 하는 거는 대기 시간과 그리고 경험 상환 면접 과제 작성하는데, 경험 상환 면접 과제 작성은 20분 동안 시간입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바뀐 게 뭐냐면 A4 용지 작성으로 바뀌었다. A4 용지. 옛날에는 감압지라고 해서 뭐 글씨를 쓰면 밑에 글씨가 묻어 나오는 종이가 있어요. 그 감압지라고 하는데, 감압지로 썼다면은 이제 작년부터는 A4 용지로 작성하는 걸 바뀌어서 올해도 이제 A4 용지로 작성을 하게 될 겁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이제 우리가 이제 오전조하고 오후조가 이동하는 시간인 거예요. 이동하는 시간. 그래서 요거 오전 2번은 10시 10분까지 응시자 대기장에 있다가 10시 10분에 개인 발표까지 작성장으로 이동하는 거고, 오전 3번은 10시 50분에 이동한다. 자, 그럼 보세요. 얘 오전 똑같이 8시 입실했잖아. 얘 몇 시간 기다리는 거야? 3시간 기다리네. 2시간이 아니라. 그쵸? 이렇게 대기 시간이 깁니다,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이제 작년에 저희 면접 본 수험생분들이 다 이런 시간까지도 계산을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앞에 그 여러분들 좌석 배치도랑 그 면접 이동 시간 이런 게 앞에 기재가 되어 있대요. 그래서 기억을 했다가 저한테 다 선생님 몇 시 이쯤에 다 이동을 했어요라고 이제 복기를 보내준 거죠. 저희 수험생들이. 자, 그러면은 아까 각조 1번부터 이제 개인 발표 과제 작성장으로 이동한다고 했잖아요. 자, 개인 발표 과제 작성은 처음에는 각조 1번부터 작성한다. 그래서 같은 건물 위층으로 이동을 한다. 그래서 23년 기준은 3층이었는데 작년 기준은 몇 층이었는지 제가 그걸 안 물어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은 어쨌든 23년하고 24년 모두 수험생들이 위층으로 이동했다니까 아마 비슷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개인 발표 과제 작성장 들어가면은 본인 번호가 붙어있는 책상에 또 착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각조 1번부터 이동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책상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1조, 2조, 3조, 4조, 5조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각 조에 있는 책상에 착석을 하고 5분 정도 교육을 하고 바로 30분 동안 이제 개인 발표문 과제 작성을 시작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A4 용지를 작성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개인 발표 과제문 작성을 하면 또 역시나 면접관이 걷어갑니다. 걷어가서 복사를 해요. 여러분, 복사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내가 작성한 발표문을 면접관도 본다. 그래서 화장실 다녀온 사이 원본 한 장은 내 책상에 요 책상에 올려져 있었다. 왜냐면은 내가 발표 같은 경우는 발표문을 보고 발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원본은 돌려주는 거예요. 원본은 돌려주는데 복사를 해간 이유는 뭐다? 내가 작성한 내용을 내가 발표하는 동안 면접관도 내 발표문을 보면서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발표문 작성 잘해라 라는 거겠죠. 막 낙서하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복사본은 시험감독관이 면접관에게 사전에 미리 배부를 한다. 자, 그러면 이제 30분 동안 개인 발표까지 작성돼 끝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관문이 뭐예요? 마지막 3단계 면접이죠. 그래서 이제 뭐예요? 면접장으로 이동을 합니다. 면접장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1조하고 15조는 면접자 대기실과 같은 건물에 면접 진행하고 16조에서 30 몇 조까지는 셔틀버스 타고 다른 건물로 이동을 하는 거죠. 왜냐면 그 건물에서 다 면접을 보기에는 힘들어서, 그래서 이게 조로 나눠서 15조까지는 이제 같은 건물 또 위층에서 면접관을 보고 16조부터 30 몇 조까지는 이제 다른 셔틀버스 타고 또 이동을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이제 면접장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자, 면접장 갔습니다. 면접장 딱 도착했어요. 그러면은 입실 들어가는 시간에 이제 소면접실, 그러니까 1조 면접실이 있고 2조 면접실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문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문 같은 게 작은 면접실이 있어요. 방에서 여기 보면은 작은 회의장에서 면접이 진행된다고 했죠. 그래서 회의장 여기 앞에 의자가 있어요. 의자에서 앉아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한 5분 정도 기다리다가 본인의 이제 대기 시간이 되면 여기 문 앞에 서 있는 거야. 서 있으면은 그때 차임벨이 울린 후에 삐 소리가 들으면은 모든 지원자가 동시에 들어가서 여기 면접관이 A, B, C 세 명이 있고 여기 의자가 있어요. 의자 앉아서 면접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제 저희 작년 수험생이 띵동 배달의 민족 주문 띵동 소리가 동일. 그 얘기를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유까지 써줬어 나한테. 그래서 아 그랬구나. 그래서 이렇게 된다. 5분 10분 대기하고 노크 입실하고 작은 회의장에서 면접이 진행된다. 그래서 면접장에 들어갈 때는 개인 발표문 한 장만 들고 들어가고 면접관에게는 평정표라든지 발표문 복사한 거 있죠? 사전에 이미 배부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면접관하고 지원자의 거리는 약 1.5m,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건 비하인드지만 지원자가 어깨를 펴고 고개를 싹 들고 싹 보면은 평정표가 보이네 하는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상을 대충 몇 개 받았나 하면서 볼 수 있을 정도의 거리입니다. 알겠죠? 그거 보고 나온 애들도 있어. 선생님 저 상 2개, 3개 받은 것 같아요. 중 있고 하는 없었던 것 같아요.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여유가 있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까지 보고 왔었더니 보이던데요. 의자 편안하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래서 아이스 브레이킹 하고 개인 발표 시작한다 해서 면접이 이제 7급 국가직 7급은 40분, 민경채 7급도 40분, 민경채 5급은 이제 50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면접이 종료돼요. 면접이 종료될 때 마지막으로 설문지 작성하고 이제 귀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귀가를 못할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여기로 돌아올게요. 복잡하죠? 자, 우리가 면접 요일마다, 그러니까 오늘이 9월 27일이니까 오늘이 면접일이라고 하면 9월 27일, 28일, 29일은 당연히 상황과제하고 발표과제 주제는 다르겠죠. 유출될 수 있으니까요. 요일별 주제는 달라요. 근데 오전, 오후 주제는 같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전은 몇 시까지 입실? 오전 8시까지. 오후는 12시까지 입실이에요. 그러면 1번이 먼저 끝나서 나갔어. 근데 내 친구가 오후에 면접을 봐. 그럼 내가 유출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 있겠죠.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오전조 친구들은 3번 지원자가 끝날 때까지 밖에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역대기인 거야. 역대기. 면접 끝나고 대기. 내가 오전조 1번이었어. 그러면 나는 같은 오전조 3번이 끝날 때까지는 난 계속 기다리는 거야. 근데 그래도 그게 낫지. 나 면접 끝났으니까 난 편할 거 아니에요. 역대기라고 해요. 역대기. 그래서 역으로 대기를 한다. 그래서 이제 오후조가 12시 입실이잖아요. 12시가 지나서야 오전조 1, 2, 3번 친구들은 그때야 퇴실할 수 있어요. 왜냐면 오전, 오후 주제가 같으니까. 유출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오후조 12, 그러니까 결국은 오전은 끝나는 시간이 결국 뭐다? 12시다. 하지만 오후는 더 이상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후는 끝나는 순서대로 나가는 거예요. 오후는 끝나는 순서대로 나가는데 오전조 친구들은 이제 오후조 입실하는 시간까지는 다 대기를 하는 거예요. 민경채 똑같고요. 그리고 국가직 7급도 똑같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지 유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 자, 여기까지가 이제 면접 현장이었어요. 좀 현장 조금 시뮬레이션 머릿속으로 그려지시죠? 이제 그려지죠, 그렇죠? 면접 시뮬레이션은 이렇고요. 자, 그러면 이제 경험 상황 면접 과제 개인 발표가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볼 텐데 이건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이랑 조금 중복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현장에 있는 분들 12페이지 한번 볼게요. 12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경험 상황 면접 과제인데요. 국가직 7급은
사전에 경험 과제가 공개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제가 이거예요. 임용 이후 근무하고 싶은 부처와 담당하고 싶은 직무에 대해서 기술하고 응시 분야 관련 이해도와 교과 과목 수강, 각종 활동 등의 해당 분야에 직무 수행 능력 및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 평소 준비한 노력과 경험을 작성하세요입니다. 이거는 국가직 7급은 모든 직렬이 공통 주제고 사전에 공개됩니다. 그럼 사전에 공개되는 시점은 필기 합격자 발표 당일날 이 주제가 공개될 거예요. 자, 근데 민경채 5급, 7급은 사전에 주제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접 요일별로 다른 주제가 출제되며 주로 조직 경험을 묻는 주제가 출제된다. 그리고 상황 과제는 국가직 7급하고 민경채 5급, 7급 모두 뭐예요? 면접 요일별로 주제는 다르나 입시 시간 오전, 오후 구분 없이 공통 주제로 출제되고 마찬가지로 상황 과제는 면접 당일날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이건 앞에서 저희가 같이 살펴봤는데 여러분 기준에서 좌측은 질문지, 우측은 작성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 과제는 여기 보시면 여기 1번이라고 나와 있어요. 1번에 작성하면 되고요. 상황 과제는 2번에 작성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저 요거 작성한 내용은 시험 감독관이 다 걷어가서 사전에 면접위원에게 이미 배부를 해요. 알겠죠? 그렇게 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요. 자, 요거는 제가 주제가 공개된다고 말씀드렸고 국가직 7급은 민경채 같은 경우에는 경험 과제는 사전에 주제가 공개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공개가 되지 않지만 민경채 5급, 7급의 경험 과제는 주로 경험형 주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작년에 나왔던 기출 중에 하나인데요. 조직이나 단체에서 본인의 주장을 접고 다수의 의견을 따른 경험에 대해서 작성하시고 당시 상황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본인 대처,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자세하게 기술하세요라고 해서 약 요 주제를 보고 12줄짜리의 지원자의 경험을 작성을 하고 제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경채 5급, 7급의 경험 과제에는 이런 경험형 주제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가직 7급하고 민경채 5급, 7급의 경험 과제 주제는 다르지만 공통점은 뭐냐면 지원자의 경험을 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직 7급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일단 부처하고 직무를 정하긴 해야겠지만 이것을 위해서 평소 준비한 노력과 경험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직 7급하고 민경채 5급, 7급의 경험 과제 주제는 다르지만 공통적인 거는 본인의 직무 관련성과 관련된 경험을 쓰는 거다. 직무 관련된 경험, 조직 관련된 경험을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 과제를 잘 작성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뭐부터 시작이 돼야 되냐면은 리스트업을 해야 돼요. 어떤 리스트업? 나의 경험을 리스트업을 해야 됩니다. 리스트업. 내가 대학교 때 학교 교육은 어떤 교육을 받았고 직무 교육은 어떤 걸 받았고 내가 취득한 자격증이 뭔지 일단 리스트업을 해야 내가 어떤 경험이 있고 어떤 경험을 직무 관련성으로 짜맞출 거고 어떤 경험을 조직 적합성으로 짜맞출 것인지를 리스트업을 해야 돼. 짜맞추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트업을 해야 돼요. 물론 이 리스트업을 상세적으로 하는 방법은 제가 수업 시간에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성 방법은 우리가 개조식 작성을 해야 돼요. 경험 상황 면접 과제는 작성을 하고 면접위원에게 우리가 제공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공이 된다는 거는 면접위원이 본다는 얘기겠죠. 내가 작성한 글이 잘 작성이 되었는지, 짜임새 있게 작성이 되었는지. 물론 우리가 국가직 면접의 이 작성문을 평가할 때 평가 기준에 그런 건 없어요. 보고서 양식에 맞춰서 잘 작성을 해야 했는가라는 기준은 없습니다만 제가 계속 공무원 면접을 진행을 하면서 뭐 수험생들이 늘 얘기했던 선생님 막 그렇게 보고서 양식처럼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뭐 다른 선생님들은 보고서 양식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한 선생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뭐 면접 볼 때 보고서 양식처럼 작성해라라는 그 기준은 없었기 때문에 그 말도 물론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좀 저는 달랐거든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자나깨다 하는 일이 보고서 작성하는 건데 그 본인들이 하는 양식에 맞춰서 써야 이 지원자에 대한 호감도가 증가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항상 늘 그렇게 교육을 시켰고 늘 그렇게 제가 지도를 했는데 그게 조금 확실히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매년마다 정말 보고서
글을 잘 써서 내가 후속 질문할 게 딱히 없다라는 질문을 받은 수험생들도 매년마다 있었고 칭찬을 받는 수험생들이 매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상황과제나 경험과제나 발표과제를 작성할 때 내가 쓰고 싶은 양식을 쓰는 게 아니라 현직자들이 잘 사용하는 보고서 양식의 틀을 바탕으로 쓸 거예요. 그래서 그 보고서 양식의 틀은 개조식이라고 쉽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개조식은 이런 식으로 짜임새 있게 쓰면 됩니다. 물론 쓰는 방법은 제가 수업 시간에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참고로 앞에 나와 있는 이 글과 뒤에 나와 있는 글이 동일한 내용의 글이에요. 근데 여러분 딱 봤을 때 직관적으로 자, 요거 1번, 2번 어떤 글이 눈에 확 보이세요? 당연히 2번이죠. 이렇게 작성을 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작성을 해 나갈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 경험 과제를 잘 작성하기 위해서는 일단 경험 리스트업을 잘 해야 되고, 경험 리스트업을 하고 나서 이제 국가직 7급 같은 경우에는 희망 부처하고 희망 직무를 정하고 내 경험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내용으로 좀 서술해 나가는 방식을 선택하면 좋고요. 민경채 5급, 7급 같은 경우에는 주로 조직 경험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경험 리스트업을 하고 제가 수업 시간에 제공해 드리는 조직 관련된 경험 기출이 있어요. 그 기출을 맞춰보면서 연습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 여기까지가 경험 과제고요. 지금은 이제 경험 과제 후속 질문인데 이건 제 수업 시간에 다뤄드릴 거예요. 이제 경험 후속 질문도 제가 앞서 설명드렸지만 일단 공통 빈출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계속 난이도가 높아지는 질문이 있어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이 빈출은 꾸준히 나왔던 빈출 질문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디폴트로 깔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여러분들 프린트물 20페이지입니다. 상황과제입니다. 자, 상황과제는 국가직 7급하고 민경채 5급, 7급 동일하게 주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물론 내용은 다르지만 출제 유형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고, 상황과제는 직렬과 무관한 주제가 납니다. 직렬 무관이에요. 직렬 무관이고요. 뭐 예를 들면은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 당신은 A부터 시설물 안전관리 담당 주무관입니다. 현재 시설물 안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는 시설물 안리관의 직무 교육 시간을 늘리라고 주장하고 있고,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거. 하지만 안전업계에서는 비용 문제와 교육 시간 증가에 따른 인력 부족, 업무 공백을 이유로 오히려 위험해질 수도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시민단체와 안전업계와의 갈등이죠. 이거는 뭐야? 우리가 민민 갈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민단체하고 안전업계들의 갈등. 여러분 이런 거 뉴스 기사에서 많이 보지 않아요? 그쵸? 이런 실제 발생하는 갈등에 관련된 주제가 나오기도 하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업체 선정하는 거 있죠. 양자택일 이런 게 나오기도 했고, 규정 완화에 관련된 주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도 작년에 나왔던 건데, 예를 들어서 최근에 단시간 내에 택배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단시간이라는 거는 1시간 내에 택배 도착, 이런 게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서 정보부처에서는 수도권 내에 뭐 택배를 빠르게 운송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 기관 설치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규정을 완화시켜야 된다. 완화시켜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교통약자들은 이런 기관이 설치될 경우 교통 체증이 증가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거는 뭐예요? 정보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것과 시민들 간의 갈등이 관민 갈등이죠. 이렇게 어떤 갈등형이 또 날 수 있고, 이건 민민 갈등이에요. 관민 갈등. 결과적으로 갈등형이 나오거나 업체 선정형이 나오거나 이런 주제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직렬 무관하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앞서 설명한 요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더 자세하게 다룰 건데, 제가 방금 얘기했던 뭐 관민 갈등, 민민 갈등, 관관 갈등, 이렇게 다양한 주제 유형이 있고요. 이런 주제 유형에 관련된 상황 과제가 나온다. 그래서 요거는 주제 유형을 크게 제가 4가지로 구분한 거고, 우리가 유형별로 다 같이 풀어봐야 돼요. 알겠죠? 이런 것들.
자, 상황과제 맛보기라고 해서 실제로 이것도 실제로 출제되었던 이런 기출이죠. 귀하는 아동복지 업무 주무관이다. 최근 부모가 부재 중일 때 취약계층 초등학생 화재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이죠. 이거 실제 발생한 사건들을 각색해서 나와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시민단체는 수혜를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취약 아동을 대상으로 복지 수혜 기준 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관련 집행부처에서는 부정수급의 위험성과 인력 예산 부족을 이유로 기준 완화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원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제시문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제시문을 읽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상황과제 답변을 작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상황과제예요. 지금 보면 좀 어렵죠. 상황과제는. 그러니까 필기랑 달라. 필셋이 아니야 이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고 여러분이 작성한 내용 바탕으로 뭐가 나와요? 예, 상황과제 후속 질문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후속 질문에도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빈출 질문이 있고 또 이제 최근 2년 동안 23년, 24년 동안 되는 상황과제 후속 질문이 뭐 예산 질문, 인력 질문, 성과 측정 질문 이런 게 많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런 기준을 바탕으로 또 후속 질문도 수업 시간에 좀 집중적으로 다뤄볼 겁니다. 알겠죠? 자,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발표 과제입니다. 여러분들 프린트물은 22페이지. 네, 발표 과제입니다. 발표 과제는 국가직 7급하고 민경채 5급, 7급 동일하게 30분 동안 검토 시간이 주어지고요. 또 동일하게 발표문에 분석해야 되는 자료는 3장짜리 자료가 있는데 A4 용지 꽉꽉 채워서. 그래서 A4 용지 이렇게 꽉꽉 채워서 나오고요. 표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프도 많이 나오고 글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게 글을 단시간 동안 빨리 핵심을 조금 찾는 거 이런 거는 또 7급 친구들 잘해. 5급 분들은 되게 잘하시고 그리고 표 분석하는 것도 잘해야 돼요. 표 분석 그리고 글 논리 분석 이런 것들. 주제 유형은 보통 사회 이슈라든지 정책 문제 개선형 이런 주제가 많이 나온다. 이것도 역시나 뭐예요? 직렬 무관. 직렬 무관. 그래서 작년에 나왔던 기출 한번 살펴보면은 작년에 이제 12월 4일 날 나왔던 주제가 뭐냐면은 식량 안보 문제점 개선에 이게 아마 행정직렬이었을 거예요. 식량 안보. 그러니까 여러분 직렬 이슈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사회 이슈도 봐야 되는데 사실 사회 이슈라는 게 너무 분야가 복지 분야, 뭐 안전 분야, 뭐 관광 분야가 너무 다양하잖아요. 물론 그거를 다 정말 박학다식하게 알고 있으면 너무너무 좋은데 사실은 우리가 뭐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 그래서 어떤 분야이든 이 제시문을 잘 분석해서 나의 배경지식으로 잘 응용하는가 그게 되게 중요한 핵심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12월 5일 날 나왔던 게 뭐냐 작년 죄송해요 22년 아니고 이거 24년입니다. 잘못 나왔어요. 이거 작년입니다. 왜냐면 22년도 여기 앞뒤로 중복되는데 이 첫 번째 칸은 24년입니다. 그래서 소비 기한 제도의 문제점 개선 방안 12월 6일에는 대학생 공공기숙사 제도 여러분 이거 12월 6일이 기술직이에요. 토목직, 전산직. 근데 대학생 공공기숙사 이런 거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직렬 무관한 겁니다. 그리고 23년도, 22년도에 나왔던 실제 개인 발표문 주제 기출입니다. 이렇게 민경채도 참고로 여기 나왔던 기출은 제가 국가직 기출만 제가 오늘 특강 때 보여드리고 있는데 민경채 기출도 있어요. 민경채 작년 기출도 있고 근데 민경채도 똑같이 직렬 무관한 이런 주제, 사회 현안에 관련된 주제가 나오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경채 기출은 제가 수업 시간에 드릴게요. 아이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발표 과제를 준비를 할 때는 30분 동안 3장짜리의 발표문을 분석해서 1장짜리의 발표문을 완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발표문을 완성을 하는데 이 발표문도 역시나 면접관에게 복사가 되어서 제공이 된다고 했죠. 그 말은 뭐다? 발표문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작성을 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발표문을 작성을 하고 요거를 한 7분 내외 정도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7분 내외로 발표를 한다는 거는 정말 7분까지 발표를 하는 거 아니고 보통은 수험생들이 5분에서 6분 사이 멈춰요. 그래서 5분에서 6분 사이 정도의 발표문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개조식으로 보고서 양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용을 작성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발표 과제 후속 질문도요. 상황 과제 후속 질문 패턴이랑 발표 과제는 되게 비슷해요.
상황 과제 후속 질문하고 발표 과제 후속 질문하고 패턴이 굉장히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패턴을 같이 익히는 게 중요하고 발표 과제 후속 질문도 공통으로 지속적으로 나왔던 빈출 질문하고 그리고 빈출 질문 그리고 심화 질문 그러니까 실무형 질문을 나눠서 이렇게 교육을 할 겁니다. 그렇게 저희가 수업 시간 때 배워서 자주 나오는 유형을 파악해서 거기서 어떤 기준으로 답변해야 되는지를 익히면 사실 주제문은 다르더라도 응용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할 게 좀 꽤 많고 연습 공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필기를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 암기한 거를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수험생분들이 이 필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으니까 말하기도 면접 때 배웠던 거 암기하면 나 당연히 잘하지 않을까 해서 말하기 연습을 면접 일주일 전에 말하기래. 근데 그때는 폭망하죠? 내가 말을 이 정도로 못했나? 암기하는 거는 뭐예요? 인풋이죠. 말하기는 뭐예요? 아웃풋이에요. 인풋과 아웃풋은 정말 360도 달라요. 아예 달라.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해요. 거의 수업 초반부터 제가 과제를 내줘요. 요거 3개 말하기 연습해와. 그러면은 벌써부터 해 이러다가 막상 한번 연습해보는데 내가 이 정도로 최악이라고? 왜 최악을 일찍 실감해야 돼요? 그래야지 후반부 되어서 우리가 많이 나왔던 거 또 저랑 이제 나중에 모의 보려 할 때는 선생님 이거 빈출에 없었던 질문을 하시네요. 막 이렇게 이렇게 저한테 해요. 근데 빈출에 없는 거를 좀 해봐야 어떤 기준으로도 답변을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활용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말하기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말하기 연습을 거의 초반부터 진행을 많이 하고 후반부는 계속 돌려요 말하기를. 그래서 막 제가 쿡 찌르면 바로 무슨 로봇처럼 나올 수 있게끔 AI처럼 그 훈련을 빨리 시작을 해야 돼요. 이거를 나중에 늦게 시작하면 후회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말하기 연습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필기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머릿속으로 입력하면 나중에 알아서 암기를 했으니까 뭐 알아서 잘하겠지. 그게 다르거든요. 이거는 해봐야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기 연습하고 그러니까 인풋, 입력, 아웃풋 말하기를 동시 병행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경험 과제, 상황 과제, 발표 과제 그리고 후속 질문까지 좀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절차이구나, 이런 주제문이 나오는구나를 이해할 수 있게끔 제가 좀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자, 혹시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있어서 혹시 질문사항 혹시 있으실까요? 없나요? 없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김소영 면접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를 설명해 드릴 건데 뭐 이해되셨을 거예요. 당연히 유형별 교육은 진행을 하겠죠. 경험 과제, 상황 과제, 발표 과제 다 과제문 작성하는 법, 분석하는 법 다 배울 거고요. 그리고 각 과제별 후속 질문도 배울 거예요. 근데 후속 질문은 그동안 많이 나왔던 빈출 질문 플러스 심화 질문. 심화 질문은 아까 실무용 질문을 의미하는 겁니다. 2년 동안, 3년 동안 계속 난이도 있게 나왔던 그런 질문들, 최신 트렌드성 질문을 같이 병행을 함으로써 말하기 답변 연습을 할 거고요. 이 답변은 그 핵심 질문별로 어떤 기준으로 답변을 얘기하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5급, 7급은 현장형 질문을 많이 던지기 때문에 내 답이 추상적이면 안 돼요. 추상적으로 답변하는 순간 면접관이 계속 압박 질문을 물어볼 거예요. 지원자가 굉장히 명확한 기준을 바탕으로 명료한 대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답변 기준을 우리가 민경채 수업 때, 국가직 7급 수업 때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커리큘럼을 같이 살펴볼 건데 일단은 국가직 7급 커리큘럼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국가직 7급 오늘 이제 면접 개요 전략 이런 것들은 오늘 특강 수업이 이제 1강으로 올라갈 겁니다. 1강으로 올라갈 거고요. 자, 저희가 안타깝게도 오늘 9월 27일이잖아요. 저희가 추석이 너무 길어. 추석 2주 아니 2주? 너무 길어 추석이. 근데 여러분 추석 끝나면은 10월 13일인가 그래요. 자, 국가직 7급 면접 언제? 11월 24일. 한 달입니다. 지금 느껴지잖아요. 빠듯하네 생각보다. 자, 그래서 제가 인강으로 미리 찍어둔 게 있어요. 그래서 인강을 일부는 듣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일단은 9월 27일 날 오늘 1강은 업로드가 될 거고요. 개강은 10월 2일이에요. 근데 10월 2일인데
그 다음 수업이 10월 10 며칠이야. 왜냐면 추석 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강을 일단은 면접 준비 전략을 할 거여서 면접 준비 전략에서 우리가 각 질문을 뭘 준비를 해야 될지를 대략적으로 좀 살펴보여요. 이거는 거의 사실은 되게 어려운 수업이 아닌데 제가 한 번 더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정리를 해야 될 부분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강은 10월 2일 날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인강으로 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2025 핵심 공직 지식. 이거는 뭐냐면 사실은 국가직 7급하고 민경채 5급 7급은 공직 지식 질문이 많이 안 나와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공직 지식이 뭐냐면 공무원 6대 의무 얘기해 보세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직 가치 얘기해 보세요. 적극 행정 개념이 뭐예요? 이거 다 공직 지식이에요. 물론 다 처음 들어보죠? 처음 들어봐.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이게 면접 질문은 많이 안 나와. 근데 베이스로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거의 국가직 9급에서 많이 나오는 질문이에요. 근데 7급하고 민경채는 6대 의무 얘기해봐라. 6대 의무가 막 성실의 의무, 청렴의 의무 이런 게 있거든요. 뭐 김영란법에 대해서 얘기해보세요. 이런 건 7급 안 나와. 안 나오는데 우리가 이거를 베이스로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실무형 질문이 나왔을 때도 이걸 좀 응용해서 얘기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직자의 소양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베이스이기 때문에 넣어놨어요. 베이스, 핵심적인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거 말고 우리가 인강으로 들어야 될 게 뭐냐면은 경험과제예요. 자, 참고로 국가직 7급은요. 국가직 7급의 경험과제는 국가직 9급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미 제가 수업에서 다 찍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과제는 우리가 요 추석 때 듣고 오는 거야. 추석 때 듣고 오는 거고 경험과제 후속 질문도 국가직 9급이랑 겹쳐. 그래서 이것도 인강으로 다 듣고 와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강을 미리 베이스를 깔아놔야지 우리가 모의 훈련하는 시간, 또 상황과제, 발표과제 하는 시간이 이게 타임리스가 맞아요. 타임적으로 맞기 때문에 요거는 이미 7급하고 9급하고 겹치고 어려운 것도 다 제가 넣어놨어요. 다 넣어놨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인강으로 미리 듣고 옵니다. 듣고 오시고 자,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 만나는 시간이 뭐냐면 10월 16일이에요. 10월 16일. 10월 16일이 뭐냐면은 상황과제입니다. 상황과제를 우리가 배울 거고요. 상황과제도 이제 유형별 작성법을 다 배울 거예요. 유형별 작성법을 다 배울 거고 그 다음에 10월 18일에는 뭐 하냐면 상황과제 후속질문 수업 시간. 상황과제 후속 질문에 대해서 유형별로 다 배울 거예요. 특히 국가직 7급은 이 어려운 질문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은 상황과제하고 발표과제 후속 질문부터 난이도가 올라가요. 사실은 국가직 7급은 경험과제 후속 질문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그리고 어려운 것도 이미 다 넣어놨어요. 근데 9급하고 가장 변별력이 달라지는 게 뭐냐면 이 상황과제하고 발표과제거든요. 그리고 상황과제 발표 후속 질문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저희 집중적으로 수업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개인 발표는 10월 21일. 우리가 화목토 수업이에요. 화목토 수업. 화목토 수업입니다. 화목토 수업 오전이고요. 오전 9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발표 작성법하고 10월 25일 날 개인 발표 후속 질문. 이렇게 해서 물론 큰 주제는 이렇게 되는데 세부 주제가 많아서 수업 시간이 거의 4시간이 돼요, 여러분. 4시간. 그래서 총 4회 한 요일당 4회짜리 수업이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후속 질문 들어가고 여러분 그 7급 필기 2차 발표 최종 발표가 언제 나오죠? 10월 며칠 나오죠? 11월 1일. 그럼 이제 10월 25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렇게 텀이 뜨죠. 요 텀 동안에 이제 그동안 배웠던 거 다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11월 1일부터 뭐 들어간다? 모의 훈련이 들어갑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모의 훈련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국가직 7급 커리큘럼이고요. 민경채 커리큘럼은 좀 뭐가 다르냐면은 민경채 커리큘럼도 역시나 공직 지식은 인강으로 들어가는데 똑같이 개강은 10월 2일 날 진행을 하고요. 민경채는 경험과제 수업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국가직 7급 경험과제하고 민경채 7급 5급 경험과제는 다르죠. 그래서 민경채 7급 5급은 10월 14일 날 첫 수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때 경험과제 작성법하고 이때 후속 질문을 같이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그리고 10월 16일 날에는 상황과제, 18일에는 상황과제 후속 질문 그리고 21일에는 개인 발표, 25일에는 개인 발표 후속 질문 이렇게 해서 다 들어갈 거고 보통 민경채는 경력자분들이 지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직장인분들이 많아요. 대학 교수님들이라든지 아니면 공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민경채는 저희 현강 수험생을 한 번도 못 봤어. 다 인강밖에 없어. 그래서 보통 이날 수업을 제가 찍으면
1, 2일 뒤에 인강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인강 업로드 시간이 10월 21일 날 제가 촬영을 하면 10월 22일이나 23일 날 인강이 업로드가 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국가직 7급 수험생분들도 제가 현강에서 수업하는 건 다 촬영해서 인강에 올라가는 건 알고 있죠? 현강 수험생들도 다시 복습하고 싶으면 인강으로 다시 듣기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시 듣기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진행을 해서 커리큘럼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국가직 7급은 10월 아까 25일 날 수업이 종강이 되면 11월 24일부터 면접이 시작인데 종강 일정이 너무 일찍 끝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항상 늘 그래요. 그 종강 일정하고 면접일 텀을 제가 3주에서 한 달을 만들어 놔요. 왜? 3, 4주 동안 뭐 하는 거야? 아주 그냥 집중적으로 모의 훈련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모의 훈련해서 완전 빡센 트레이닝을 하고 특히나 국가직 7급하고 민경채 5급 7급은 그 후속 질문의 난이도가 좀 어렵기 때문에 거의 한 사람당 제가 모의 훈련 하는 시간이 거의 최소 40분이 돼요. 최소 40분. 넘어가면 1시간, 1시간 반까지 이렇게 됩니다. 한 사람만 받는 시간이. 그래서 제가 완전 타이트하게 모의 면접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모의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저랑만 모의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제 수업의 강점은 스터디가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같이 스터디원들끼리도 제가 만약에 A라는 수험생한테 이거 만약에 예산 질문에 대한 답변이 좀 약하니까 이 예산 질문 답변의 방향은 이런 식으로 좀 해야 되고 이 방향을 어떤 질문에 나와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요. 피드백을 막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피드백을 A 수험생한테 주면은 피드백 받은 거를 머릿속으로만 알고 네 이러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연습을 어떻게 해? 스터디원들이 하는 거죠. 해야 돼. 그래서 스터디원이랑 되게 연습을 많이 하고 또 스터디하면서 어려운 질문 있으면 좀 저한테 물어보고 계속 그거에 계속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지속적으로 나갈 거예요. 그러면서 한 달 동안에 완전 타이트한 모의 훈련을 하고 면접장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늘 그래요. 항상 종강일은 면접일보다 3주 적어도 3주 그리고 넉넉하게 4주를 두고 종강을 시켜버려요. 항상. 그리고 만약에 11월 1일 날 등록하는 수험생들이 있어. 그러면은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그 11월 1일 날 등록한 친구들은 1, 2주 안에 강의를 다 듣고 와야 돼. 그리고 나머지 3, 4주 동안은 제가 타이트하게 모의 훈련을 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그거 리스크는 좀 감안하고 좀 들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모의 훈련은 저희가 5회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경험 과제랑 경험 과제 후속 질문, 사원 과제랑 사원 과제 후속 질문, 개인 발표랑 개인 발표 후속 질문, 유형별로 모의 훈련 진행을 하고 실전 종합 모의 훈련은 현장이랑 동일하게 진행이 돼요. 현장이랑 동일하게 진행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제가 오전 10시까지 학원 입실. 그럼 딱 앉아. 배치된 좌석에. 그러면 다 모이잖아요. 다 모이면 동시에 경험 상황 면접까지 작성 시작. 그리고 한 사람부터 이동. 이동해서 면접실이 또 있어요. 면접실로 이동해서 1대1 훈련. 이거를 똑같이 해요. 시뮬레이션 똑같이 돌려. 그거를 4, 5회 때 시뮬레이션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유형별로 실전. 그리고 당연히 대본 첨삭, 과제문 첨삭 다 들어가죠. 뭐 구체적인 모의 훈련 방식은 이제 등록하면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뭐 수험생들이 저한테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 첨삭해주냐? 당연히 해야죠. 그거 안 하면 의미가 있나? 그렇죠? 당연히 첨삭 들어가고 1대1 모의 훈련 피드백 들어가고 모든 훈련은 다 1대1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경채도 마찬가지고요. 현강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거 인강으로 듣는 수험생들은 제가 줌 모의 훈련을 해요. 줌 모의 훈련하고 현장에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현장 모의 훈련을 하죠. 근데 뭐 인강으로 듣는 친구들 중에서 인강이 좀 불리한 거 아닌가라고 물어보는 질문이 많은데 저는 현강, 인강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차이점 뭐냐면은 약간의 긴장도 차이. 인강은 약간 어떻게 보면 줌으로 컴퓨터를 보고 소통을 하기 때문에 그 저랑 모의 훈련할 때 집에서 뭐 잠옷 입고 할 거 아니에요. 약간 그런 긴장도 떨어질 수 있으나 제가 스터디원을 관리하는 방법에 있어서나 모의 훈련하는 과정 방식에 있어서나 실전이랑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조금 인강이라서 불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불리한 거 없고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또 참관도 가능해요. 참관도 서로 참관도 가능하기 때문에 인강은 현강 참관을 줌으로 또 제가 현강 모이려면 줌 켜놓거든요.
줌으로 참가 가능하고 현강 친구들도 인강 모의훈련 시간에 줌으로 참관을 동시에 할 수 있어요. 참관의 장점은 제가 뭐 A, B, C 친구들한테 똑같은 질문을 할 때도 있지만 다 그 친구들의 어떤 과제문에 맞춰서 다른 질문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 나왔을 때 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참관을 할 때도 멍 때리고 참관하는 친구들 있더라고. 그래서 선생님 참관 이렇게 하면 좀 이거 참관하는 게 맞나 이렇게 질문 드는데 야 내가 질문을 하면 너도 면접자로 생각을 해서 나도 이 질문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지? 어차피 참관할 때는 음소거를 다 해놓잖아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친구한테 뭐 개선하고 싶은 정책을 물어봤어. 그 참관자야. 그러면은 난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대답을 했지? 그럼 나도 한번 답변 연습해 보는 거죠. 그 내 답변과 그 모의훈련 대상자와의 답변을 비교해 보면서 저 친구는 저렇게 대답을 하네. 난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왜 다르지? 그 교수님의 피드백은 어떤지 들어보자. 내가 좀 괜찮잖아. 막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참관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참관을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좀 추천합니다. 뭐 교육 자료 여러분 뭐 기출, 복기 그리고 우수 답안 자료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자료에 대한 분량과 내용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수험생들이랑 소통을 굉장히 자주 하기 때문에 이런 Q&A 피드백 굉장히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라는 점 뭐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약간 조금 자랑을 하자면 매년마다 커트라인 합격생은 나왔다. 매년마다 커트라인 합격생은 나왔기 때문에 커트라인이기 때문에 너무 불안하다 싶으면은 걱정하지 말고 수업 들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민경채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직무수행 계획서라든지 이력서 같은 것들을 사전에 서류 제출을 하잖아요. 그것도 제가 다 분석해서 개별적으로 분석해서 그 직무수행 계획서하고 이력서에서 나올 만한 추가 질문이 무엇인지를 다 제가 분석해 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교재는 초록 색깔 표지, 초록색, 녹색 표지를 구매하셔야 된다. 민경채하고 국가직 7급 모두 다 녹색 표지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제공드린 자료,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나와 있는 자료는 카페에 오늘 오후 4시에 바로 오픈북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그리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여러분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직 7급 민경채 2025 면접 정보방 김소영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있기 때문에 꼭 들어오셔서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뭐 종합 안내서는 여러분 교재에도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강은 10월 2일이고요. 10월 2일 다음에 그 다음 수업이 10월 14일, 16일이에요. 텀이 그 저희 추석 기간을 끼고 그 다음에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 추석 기간 때 노는 게 아니라 제가 인강으로 올려드리는 자료는 강의는 다 여러분 예습하고 오셔야 되는 겁니다. 예습하고 강의 듣고 오셔야 돼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가 저희 국가직 그리고 민경채 면접 특강이었습니다. 시간 딱 맞추죠? 3시 55분입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면접 관련해서 없으세요? 없으십니까? 네, 좀 충분한 설명이 되었을까요? 네, 좋습니다. 자, 더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시다면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질문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김소영 면접 카페 검색하셔서 카페의 Q&A에 여러분 궁금한 사항들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가직 7급 그리고 민경채 면접 특강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면접 준비 잘해서 모두 다 공직에 합격하는 그 순간이 오기를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